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는 급변화거든요. 이 급변화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 포기했던 학생,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러면 3년 내에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 모르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책에서 각 챕터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넣어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게 없으시면 교육과정 문서를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다 공부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한 거라도 빨리 메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초등 때 잘했던 아이가 성적이 급락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아이가 학교를 옮기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가 옮겨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갈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 좀 늘어나는 거, 좀 힘든 거.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는 급변화거든요. 이 급변화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40분에서 45분.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아이들한테 야, 그깟 5분 늘어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를 판단해 보시면 되냐면, 이게 아마 헬스클럽 같은 데서 PT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러면 분명히 코치가 나한테 10개를 하라고 해서 벤치프레스를 10개를 했는데, 할 때 끝날 때쯤 꼭 와가지고 3개만 더 하시죠, 이런 걸 시키거든요. 아이한테 그 5분이 이 3개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40분 동안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 자체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좀 더 딱딱할 텐데, 그 분위기를 버티면서 40분을 왔는데 5분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앉아있는 연습을 꼭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45분이면 공부는 혼자서 하니까 1시간 정도 꼭 앉아있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내용을 잘 습득하지 못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과 담임 선생님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아이들한테 야, 신기해,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시다가 중학교 가면 과목별 선생님이 계셔라고 하지만, 이게 아이한테는 정말 큰 변화인 게 이런 측면인 거죠. 물론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정훈아, 너는 수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국어를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국어 공부를 좀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세요.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은 저를 못하는 아이로 아실 거고 수학 선생님은 저를 잘하는 아이로 아실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메타인지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자기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문제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이걸 할 수 있겠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또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적절하게 잘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공부에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야를 몸소 같이 아이랑 서점에도 가시고 이러면서 알려주시면서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학교 수업 교과서만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랑 학교 수업으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뭐 문제집을 풀든 학원에서 풀든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중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서랑 학교 수업만으로 완벽하게 끝낸다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뭐 문제집을 풀든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교과서랑 학교 수업만으로 된다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이 교과서랑 학교 수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로 가는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건데, 고등학교의 꽃은 미적분이지 않습니까?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무한을 처음 학생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경험하는 순간이 중학교 때 순환소수라는 걸 배울 때 생기거든요. 근데 순환소수를 사실은 쉽게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스킬만 익혀버리면 무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무한을 처음 배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교과서랑 학교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로 가지고 푸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들이 중요하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풀이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첫 줄을 쓸 수 있냐인 거거든요. 그럼 첫 줄만 쓰면 그다음부터 쭉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면 장소까지 쉽게 가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준 길을 가다가, 물론 요새는 잘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사고가 있거나 뭔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만 믿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을 못 찾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쭉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혔을 때 이걸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들을 찾는 능력을 저는 문제 경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제 경영 능력을 키우려면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자기들의 논리가 중요한 거고, 그 논리는 제대로 풀이를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장 강조하는 학습 방법이 뭐냐면 해설지 만들기를 강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중학 수학 있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개념 공부랑 문제풀이 공부가 있는데, 개념 공부라는 게 이제 공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잖아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질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구구단 알려주시고 아이들한테 곱셈 시키실 때 잘하셨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구구단을 알려주셔도 잘 못했을 겁니다. 구구단 외운 거 다 아이랑 시험 본 다음에 자 8, 7에 그러면 아이가 56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8, 1은 8, 8, 26 이랬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수학에서의 공식은 암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는 개념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대표 유형 문제를 풀면서 사용 경험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대표 유형 문제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를 제대로 써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풀이를 굉장히 열심히 써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학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만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 있어요. 도형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심화 문제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는 여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심화 문제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심화 문제를 여러 번 다뤄보는 게 수학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을 출간하고 이제 여러 군데 출연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주제가 수학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수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이 절대로 재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머리라는 게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수능 공부를 하면 잘 볼 수 있는데, 그 수학머리가 있어야만, 재능이 있어야만 수능을 잘 본다가 가장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걸 끝내야 되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걸 끝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일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그런 게 가장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보고, 수학머리라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건 키울 수 있는 거고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수학머리라는 건 이미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은 사실은 일종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페르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머리인 거고요.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수능 시험이 수학머리로 좌지우지되고 재능으로 좌지우지 됐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별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차 수학교사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는 재능이 있다고 느낀 학생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이 한 3,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이 출발점은 비슷하고요. 물론 그 학생들이 유리하죠.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외의 학생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선행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복습을 열심히 해. 근데 예습이 선행학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격이라는 거는 자기 현행 진도의 이전 진도가 완벽하게 끝나는 걸 체크하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전에 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고등학교 걸 끝냈어야 돼. 그러니까 넌 늦은 거야 라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 방법론의 차이인데 열심히만 공부를 한다면 언제든지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주된 시각 자체가 진도에 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걸 메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메우는 목적이 선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만 메우는 거를 1번으로 둔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 첫 모의고사와 수능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고3 하다 보면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선택을 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각자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면에서의 장점도 있는데,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포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3인 애가 수학의 기본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얘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맞듯이 그동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풀면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3등급부터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1, 2등급을 확정지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과장하는 것 같고 4등급 이상은 교과서를 푸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성적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나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구체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나 구체적인 문제집을 좀 바라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이 특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뭐 공부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수치상으로 그대로 증명이 돼서 날아오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뉴스 보도로 많이 접한 것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참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4년마다 수학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녀 불문하고 뭐 수학적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상위 수준. 근데 그 반면에 자기의 자신감을 뜻하는 자효능감이라는 요소는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제 기준이니까 좀 다른가라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 중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치로 또 보면 점점 하위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3과 고2 대상으로 하는데 하위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위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중상위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수포자의 수치는 가장 최근 결과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게,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수학이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온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수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하위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긍정적 정서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